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2년 4월 25일 중국 원난성 지역에서 인구 600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 쿤밍. 거기서 한 건의 성인 실종 사건이 접수됩니다. 아동도 아니고 성인 실종? 게다가 상황이 너무 평범했다는 게 오히려 문제였어요. 실종자는 21살의 남성 한야오. 이제 막 대학 졸업을 앞두고 인근 토목공사 업체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청년이었죠. 가장 먼저 실종을 알아채고 신고한 건 회사 동료들입니다. 일단 야오는 그날 아침 7시에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을 해서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러다 8시 반쯤 마침 현장 소장이 한 20분 거리에 있는 사무실에다가 서류를 좀 전달해달라고 지시를 하면서 심부름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로 행방이 묘연해진 거예요. 야오는 예전에도 몇 번이나 그 사무실을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길을 잃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게다가 그가 지나간 도로는요, 평소에 차도 많고 행인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위험 지역이 아니라서 주변에 딱히 의심할 만한 것도 없었고요.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목격자나 의미 있는 증거가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경찰은 야오 씨가 이미 20대 성인이다라는 점에서 좀 수사에 적극적이지도 않았고요. 이때 가장 애가 타는 사람은 하나뿐인 외아들을 잃게 될 부모님입니다. 결국 가족은 방송사, 언론 이곳저곳에다가 아들 실종 사실을 알렸고 도움을 청하게 돼요. 그 덕분에 야오 사건은 중국 내에 빠르게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러자 여기서 여러 건의 제보가 도착하는데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야오군이 실종되었던 그 일대에서요. 알고 보니까 예전부터 여러 건의 실종 사건이 발생했더라고요. 또한 사라진 사람들은 적게는 12살부터 많게는 19살까지 대부분 젊은 남학생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일련의 실종 사건들은요. 야오가 실종되기 전 5년 전부터, 그러니까 2007년부터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실종된 학생들의 수만 무려 17명입니다. 아니 하필이면 유독 이 근방에서 이토록 많은 실종 사건이 벌어진 게 과연 우연일까요? 뒤늦게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게 됩니다. 이게 연쇄 실종 사건일 수도 있으니까요. 특히나 부실한 경찰 수사에 비난이 쏟아져요. 어떻게 이걸 여태 몰랐냐는 거예요. 그제야 당국은 급하게 수습에 나서면서 지역 고위 간부들은 기존의 수사 담당한 공안 다 파면시켰고요. 대신에 새로운 특별팀을 꾸려서 빠르게 수사를 해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씩 진전이 보이게 됩니다. 경찰은 그동안 몇 년간 그 실종이 발생한 지점들을 다 모아서 지도에 표시해 보게 돼요. 그러자 여기서 특이점이 발견됩니다. 이 장소들이 전부 어떤 특정한 집을 중심으로 반경 700m 이내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그럼 그 문제의 집이 어디냐? 거기는 한 노인이 홀로 살고 있던 곳이었죠. 그런데 이 남성, 살인 전과가 있는 인물입니다. 57세의 장용민, 즉각 그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다소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50대 후반의 나이를 고령,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젊죠. 그래도 어쨌든 흰머리가 성성한 이런 좀 중년의 남성이 건장한 청년 남성들을 정말 납치할 수 있었을까? 라는 의구심입니다. 또한 이웃들에 따르면 평소 장용민은 말수가 적고 낯을 가리는 편이에요. 딱히 주변에 폐를 끼치는 편은 아니었고요. 오히려 이 남성이 혼자 사는 게 너무 딱해가지고 이웃들이 먼저 챙겨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일화가 있는데 한 번은 장용민이 위궤양이 와서 집에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이걸 우연히 발견한 이웃들이 다 나서가지고 그를 대신해서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해주기도 했죠. 가족 없이 외로이 혼자 사는 게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즉 이걸 정리하면 장용민이 그간의 평판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죠. 어쨌든 경찰은 수색 영장 발부받아서 장용민의 집을 찾아갑니다.
사실 그들도 반신반의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어디선가 고약한 악취가 풍겨옵니다. 냄새를 따라서 부엌으로 향했죠. 그러자 거기에는 점점 더 짙은 피비린내가 느껴졌어요. 이어서 한쪽 벽면에 엄청난 크기의 플라스틱 통 5개가 쌓여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찰들은 단번에 이게 악취의 근원지라는 걸 눈치챕니다. 조심스럽게 플라스틱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사람의 사체로 보이는 살과 근육들이 몽땅 들어 있었습니다. 또 뼈와 내장들을 포함한 여러 부위들이 질서정연하게 저장이 되어 있고요. 더 소름 돋는 건 이 사체들이 절임 방식으로 저장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 상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금으로 담가 놓는 방식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발견된 사체의 무게가 무려 181kg예요. 181kg. 그런데 아직 여러분 놀라기엔 이릅니다. 계속해서 내부 조사를 하던 중에 이번엔 침실에서 이상한 포스터 하나가 발견돼요. 장미와 돼지 그림이 그려져 있는 포스터인데 어딘가가 이상한 겁니다. 특히나 일반적인 종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까이 봤더니 어떤 가죽의 그림이 그려진 형태였던 거예요. 유심히 살펴본 경찰은 이내 그 가죽이 사람의 피부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 위에 그림을 그린 거고요. 추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피부의 주인은 근처에서 실종된 17살 첸 타오 군이었습니다. 수색은 계속됩니다. 이번엔 침대 아래에서 손가락을 비롯한 작은 신체 부위가 막 담겨있는 여러 그릇들이 나옵니다. 또 커다란 담금주 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정말 너무도 끔찍한 부분인데 이 담금주가 무려 40개의 사람 안구로 만들어진 술이었어요. 안구로 담근 술이요. 저는 진짜 토미하면서 저도 이런 건 정말 처음이에요. 그렇게 마을의 평범한 노인이었던 장용민의 엽기적인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몇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집안에서 지금 엄청난 양의 사체가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또 소유하고 있던 채소밭에서도 팔, 다리, 수많은 유골이 나왔고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유독 두개골만큼은 단 한 개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증거들이 말하길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건데 왜 머리는 없을까? 경찰은 장용민에게 어디 있냐 행방을 물었는데 시종일관 그는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아주 뻔뻔한 답변만 내놓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이 사건의 피해자들 두개골이 도대체 어떻게 처리되었고 어디에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은 채 미궁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의문점은 사체가 발견된 위치였습니다. 이게 대부분 주방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심지어 경찰이 딱 갔을 때 그 식탁 위에 있던 접시 위에도 신체의 일부가 포착되었고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경찰도 정말 경악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설마 뭐가 더 나올까 싶어서 조사를 해나가는데 역시나 장용민이 그 소금으로 절어놓은 사체 일부들을 식인까지 했다는 이 만행을 알게 됩니다. 와, 근데 여러분 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장용민에 관한 엽기적인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갑자기 이 지역에 신고가 빗발칩니다. 그 이유는 장용민이요 종종 마을 시장에 나와서 타조고기라는 걸 판매했기 때문이에요. 타조고기? 그 당시 사람들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장용민한테 아니 타조고기를 어떻게 구했냐 라고 물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거 제가 전통 방식으로 절인 타조고기예요. 맛이 아주 좋아요. 이렇게 판매만 했을 뿐 정확한 설명을 피해왔다고 해요. 네, 예상하셨겠지만 그때 판매된 타조고기는 모두 실종된 피해자들의 사체였습니다. 그걸 평범한 고기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막 가져가서 먹었던 거예요. 난리가 났죠. 저는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섬뜩한데요. 지금 뭐 그런 행위가 한둘이 아니라서 말하는 저도 믿기가 힘들 정도고요.
결국 2012년 5월 9일 장용민은 수많은 건의 살인 혐의로 체포됩니다. 너무 증거가 차고 넘쳐서 빼박이에요. 추후 수습한 사체와 유골, DNA 대조를 해봤더니 일대에서 실종된 총 17명의 남성들 중에 11명의 DNA가 일치한다고 확인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집 근처 우물에서 피해자들의 옷가지가 발견되었고요. 집 안에서 신발만 몇 개 나왔는 줄 아세요? 무려 50켤레. 그러니까 이게 자기 게 아니라 피해자들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또 부엌에는 6개의 큰 마대자루가 있었거든요. 이 마대자루를 열어보니까 각종 피해자들의 휴대폰, 신분증, 지갑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엔 앞서 실종된 한 야후군의 소지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렇듯 너무도 많은 증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 때문에 오히려 수사에 차질이 생깁니다. 지금 피해자의 시신들이 전부 훼손된 상태로 막 이것저것 뒤엉켜 있죠. 그러다 보니 온전한 한 구의 시신을 수습하기가 불가능했던 거예요. 심지어 남은 사체는 키우던 개한테 먹이로 줬대요. 정말이지 정말 인간 이하 최악이죠. 그는 신문 과정에서 굉장히 무심한 태도를 보이면서 또 주목을 받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도대체 몇 명을 죽였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 남아있는 옷가지를 세어봐라. 여전히 뻔뻔합니다. 도대체 이 장용민이라는 악마는 누구일까? 잠깐 알아보면 그는 1955년생으로 원난성 쿠밍시 시골에서 3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가족이 좀 특이합니다. 마을에서 거의 외톨이나 다름없었다고 해요. 왜냐면 장용민의 어머니 성격이 일단 굉장히 괴팍해요. 그냥 마을 사람들 다 쑤시고 다니고 폭력 사건에 휘말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게다가 이 집 둘째 형은 이미 살인 전과가 있어서 사람들이 막 이 가족이라고 하면 다 치를 떨고 피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용민 역시 자연스럽게 좀 고독한 청년기를 보내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한 남성이 다가옵니다. 그의 이름은 루시롱. 장용민과 비슷한 또래의 남학생이었죠. 이 루시롱은 남들과 다르게 장용민한테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두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하루하루 친한 친구 사이로 발전했고요. 그렇게 장용민이 19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날 그는 자신의 집에서 루시롱과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다 해가 지고 시간이 좀 늦어지니까 이 장용민이 말합니다. 친구야,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 그래서 루시롱도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해요. 그렇게 잠을 청하던 루시롱이 새벽 2시에 낯선 통증에 깨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때 눈앞에 보인 광경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친구 장용민이 자기 몸 위에 올라타서 루시롱의 목을 칼로 긋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을 했죠. 그러자 다른 방에 있던 장용민의 부모가 놀라서 달려왔어요. 서둘러 아들 떼어냈고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다행히 루시롱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사진은요,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든 루시롱의 실제 모습입니다. 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목에 여전히 그때 만들어진 깊은 상처가 남아 있어요. 아니,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갑자기 자고 있는 목을 긋는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갖게 된 공포와 트라우마도 오래 갔고요. 하지만 이후 장용민이 받게 된 처벌은 고작 6개월의 노동교화형이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경찰에 가서는 몽유병으로 인한 정신적 문제를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제가요, 과일을 막 써는 꿈을 꾸고 있었는데 도중에 일어나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더라고요. 몽유병이래요. 어처구니 없게도 법원은 이걸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장용민의 범행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뿐인 친구를 잃었죠. 또다시 혼자가 된 장용민은 1978년 23살 정도 되었을 무렵에 새로운 친구를 또 사귀게 돼요. 이번에도 또래의 남성 양슈룽이었습니다.
둘은 같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죠. 근데 이미 이 동네에선 이 장용민의 과거에 대해 소문이 흉흉했거든요. 근데 하필 양슈릉은 타지에서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장용민이 양슈릉에게 제안을 합니다. 일 끝나고 같이 저녁이라도 먹을래? 양슈룽은 타지에서 왔으니까 외롭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사귈 수 있겠다 싶어서 반갑게 이걸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게 양슈룽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실종됐어요, 그대로. 마지막 순간에 그가 장용민과 함께 있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경찰이 그를 추궁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실종 보름째에 접어들던 날, 이날따라 유독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강물이 불어나게 돼요. 근데 이때 마침 주변을 지나던 주민이 강물에 저거 뭐야? 떠내려오는 무언가를 발견했죠. 네, 그건 바로 토막난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정체는 바로 얼마 전 실종된 양슈릉이었고요. 이와 동시에 경찰은 수상한 목격담 하나를 더 접수하거든요. 양슈릉이 실종되던 날 한밤중에 수레를 끌고 장용민이 강가로 가는 걸 봤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결국 궁지에 몰린 장용민은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게 되죠. 두 사람은 그날 밤 함께 술을 마시고 각자의 집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장용민이 정말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앞에 있는 돌을 들고서 저기 헤어졌던 양슈릉한테 막 달려가서 뒤통수를 가격해요. 그렇게 그는 비명 행사하고 말았죠. 이후에 그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시신 훼손하고 일부는 강가에 버리고 또 나머지 일부는 근처 동굴에 유기합니다. 실제로 경찰이 이 동굴에서 나머지 사체 그리고 양슈릉의 소지품을 찾아냈어요. 그렇게 장용민이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때도 판결은 무척 당황스러워요. 사형유예. 아니, 사형유예가 뭐냐면요, 사형 선고이긴 한데 그 시행 여부는 무기한 연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무기징역과도 같은 거죠. 너가 행실이 계속 안 좋으면 우리가 사형을 할 거지만 괜찮게 살면 일단 살게는 해줄게, 이런 뜻이요. 덕분에 장용민은 교도소에서 얌전하게 생활을 했고 복역 19년째가 되던 1997년 모범수로 감형을 받고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이후 그는 고향인 쿤밍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인근 마을에 정착을 했죠. 그렇게 조용히 사나 싶었는데 딱 10년 정도가 흐른 2008년입니다. 그는 주체할 수 없는 살인 충동에 휩싸였어요. 지난 10년간 잘 참고 살았던 거죠. 근데 도저히 이거 살인 안 하고 못 살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무지막지한 인간 사냥이 시작됩니다. 그게 약 4년간 이어지거든요. 앞서 살해당한 양슈릉 군을 포함해서 공식적으로 이 기간에 사망한 피해자의 수는 12명입니다. 공식적으로요. 근데 경찰은 장용민이 최소 20명 이상을 살해했을 거라고 추정해요. 이것만도 지금 밝혀진 사체를 가지고 추정한 결과치고요. 보통의 범죄 사건에서는 가해 남성이 자기보다 좀 체격적으로 약한 혹은 여성을 지목하는데요. 장용민의 사건은 좀 달랐습니다. 그는 주로 자신의 집 주변을 지나는 젊은 남성들을 타깃으로 삼았어요. 이게 특이해요. 그냥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 오늘 살인 좀 해볼까? 하다가 문 열고 나가요. 근데 지나가는 젊은 남성이 보인다? 그럼 죽이는 거예요. 특히나 어떤 수법을 썼냐면 가죽끈과 벨트를 준비해서 피해자를 급습해서 살해를 했고 이후 시신은 술에 실어서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시신의 무게를 재서 그에 따라 훼손 정도를 결정했어요. 별로 자기한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걔한테 던져줬고 아니면 태워버리면서 증거를 인멸했죠. 그리고 또 어떤 거는 고기로 만들어서 내다 팔았고요. 그한테 이 살육행위 자체는 마치 무슨 취미와도 같았던 거예요. 좀 너무 이게 말도 안 되죠. 물론 그의 범행이 한 차례 덜미를 잡힐 뻔한 적도 있습니다. 때는 2011년이었는데 16살 소년 장젠위안이
하교를 하던 도중에 마침 이 장용민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그는 허리띠로 소년의 목을 졸랐고요. 근데 이 학생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면서 간신히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 빠르게 신고를 하면서 범인은 경찰에 체포가 됐죠. 그런데 이때 장용민이 아주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아이, 내가 저 학생을 도둑으로 오인한 거예요. 그냥 도둑으로 오인해서 자기가 공격을 했을 뿐이래요. 근데 이 사람 사실 조회해보면 전과도 있는데 경찰이 이걸 그대로 믿었겠나요? 네, 믿었어요. 게다가 뭐 피해자도 이 학생도 큰 부상을 입은 건 아니고 피해 사실이 정확히 없다라면서 체포를 못하게 된 거죠. 이걸 보면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장용민도 문제지만 이 지경까지 된 건 약간 경찰이 아니란 수사가 한몫했던 것 같아요. 자,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이런 잔혹한 살인마에게 더 이상의 자비나 행운은 없어야겠죠. 그는 마침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인간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괴기스러운 발언을 내뱉어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소 소나 돼지 먹듯이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좀 잘못 들었나요? 제가 지금?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2012년 7월 장용민에게는 최종 사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판결 6개월 만에 그는 총살형을 당했죠. 이렇게나 빠르게 범죄자를 처단할 수 있었음에도 사건 해결에 수년이 걸린 게 오히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장용민에게 목숨을 빼앗긴 피해자 중 12살 소년은 아버지 일 도와주려고 밭으로 가던 중에 변을 당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15살 소년은 성적표를 받으려고 학교에 다시 가던 길에 실종됐고요. 가족들은 즉각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는 미미했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전 재산 털어가면서 아들 수소문했지만 끝내 훼손된 시신 일부로만 아들이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는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경찰들의 안일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직무유기 혐의를 받은 경찰 12명 모두 파면시켰죠. 강력한 조치였지만 피해자 가족들에겐 글쎄요, 그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로만 느껴집니다. 우연찮게도 희생당한 아이들의 수와 또 마땅히 도리를 지키지 않았던 이 무책임한 경찰들, 어른들의 수는 우연히도 같았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연쇄살인마 장용민. 오늘 사건 중 눈알 담금주가 저는 엔간해서는 기억에서 떠나지 못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1년 3월 16일 중국 허베이성 스좌장시 장안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모두가 단잠에 빠져 있을 새벽 4시 16분경 별안간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건물에서 무서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놀란 주민들은 일단 집 밖으로 뛰쳐나왔죠. 그런데 이미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과 다름없었어요. 거대한 건물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은 그 잔해에 깔렸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폭발로 인한 그 뜨거운 화염에 휩싸여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날 폭발은 총 5개의 건물에서 40분 동안 연쇄적으로 계속되었고요. 참고로 이곳은 인근에 위치한 여러 공장들이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던 건물이라 많은 사람들이 상주하던 곳이었죠. 최초의 폭발은 방적공장 기숙사 15호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16동에서도 폭발이 이어졌고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새벽 4시 30분경 스좌장 건설사 기숙사에서 세 번째 폭발이 일어나더니 건물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5분이 지난 4시 45분경에는 철물회사 기숙사가 폭발로 폭삭 붕괴됐고요. 여기서 10명이 더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건물에 폭발이 일어나긴 했지만 천만다행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근처에 커다란 싱크홀이 생겨났죠.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전대미문의 폭발 사건.
스저장시 시민들은 다음날 뉴스를 보고 정말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사망자 수만 총 108명, 그 외에 38명은 간신히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큰 분상을 당했습니다. 이곳은 다른 아파트보다도 밀도가 높은 편이었고요. 그로 인해 이렇게 많은 사상자를 낳게 된 거죠. 다음날 중국 정부는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전담반을 구성합니다. 처음에는 가스 파이프라인 누출로 인한 가스 폭발 사고로 여겨졌어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폭발한 그 건물에서 아예 가스관이 없었다는 점이 발견된 거예요. 물론 나머지 4개의 건물에서는 가스관이 존재했지만 이마저도 누출로 인한 피해 여부를 정확히 밝혀내긴 어려웠고요. 이게 만약 가스관에 의한 폭발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연쇄적으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상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던 중 목격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두 번째로 폭발이 일어난 16관 기숙사의 청소부였어요. 폭발이 일어나기 약 30분 전인 새벽 4시쯤이었는데 그는 기숙사 근처에서 웬 낯선 남자 한 명을 목격했죠? 그 남자가 3륜 자동차에 뭔가를 잔뜩 싣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뜬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펑 소리와 함께 건물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는데요. 이 증언으로 인해 누군가 고의적으로 벌인 폭탄 테러 가능성이 실리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먼저 현장에서 잔해를 다 수거해서 분석에 들어갔어요. 그 결과 이 5개의 건물에서 모두 똑같은 유형과 방식의 동일한 폭발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자, 이건 누군가 같은 종류의 폭탄을 설치해서 5개의 건물을 의도적으로 파괴했다는 결론을 닿게 되죠. 이 정도의 파괴력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대략 한 500kg 정도의 폭탄이 사용됐을 것으로 추측되고요. 아니, 그런데 일반인이 어떻게 그 많은 폭탄을 공수할 수 있냐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애초에 화약에 접근하기도 힘들고 또 다루는 방법도 모를 가능성이 높잖아요. 고민하던 중국 공안은 이 사건이 혹여 대형 범죄 조직이 개입된 테러가 아닐지 거기에 대해서도 의심하기 시작했는데요. 한편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져갔습니다. 동시에 온갖 무성한 소문들이 퍼져갔고 중국 정부 역시 속히 테러범을 잡아야 한다라고 압박하기 시작했는데요. 공안은 정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건을 해결해야 했죠. 그런데 당시는 2001년입니다. 중국 역시 CCTV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던 때예요. 목격자 진술이 있긴 했지만 범인을 특정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공안이 본격적으로 범인의 특징을 추려내기 시작하는데 먼저 이 사람은 건물 주변의 지리를 잘 알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여러 건물에 이렇게 빠르게 폭탄을 5개나 설치하는 게 불가능할 테니까요. 같은 의미로 이곳 주민들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추정됐습니다. 즉 그렇다면 공안은 이 모든 게 원한에 의한 범죄가 아닌가로 추정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이곳 스좌장 출신이 유력한 범인일 거라고도 확신했고요. 동시에 범인은 분명 폭탄을 다룰 줄 아는 전문가 혹은 폭약과 관련된 직업, 그런 일을 하는 사람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렇게 공안은 이 폭파된 5개의 건물에 살던 모든 주민들의 신상을 샅샅이 파악했습니다. 그 주변인들 신상까지 다 파헤쳤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되는 용의자를 추려냅니다. 그리고 마침 이 중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진루차오. 진루차오는요, 사실 가장 많은 사상자를 만든 16호동 건물의 201호에 살고 있던 거주자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었죠. 1차 폭발이 일어났던 15호동에 그의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폭파된 건물에는 그의 전 장인 장모가 살고 있고요. 게다가 그 다음으로 폭파된 그 철물회사 기숙사 건물에는 그의 전처였던 여성과 또 친아들까지 살고 있습니다. 아니, 나와 관련된 온 가족이 사는 건물 단지에 그가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건데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용의자로 지목된 걸까요?
우선 마지막 폭발이 일어난 12번지 건물이 있습니다. 5번째 건물이요. 여기는 원래 진누차오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손해를 봤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럼 거기에 억하심정을 품고 뭐 이런 일을 벌였다? 게다가 그는 전과까지 있었어요. 1988년 강간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고요. 출소한 이후에는 특정한 직업 없이 거의 한량과도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해요. 이 진루차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이웃들에게 물어보니 그가 평소 다이너마이트와 관련된 책들을 읽는 모습이 목격되곤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폭력성이 굉장히 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툭하면 이웃들에게 거친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그가 자주 하던 말이 다 내가 폭파시켜서 죽여버릴 거야. 뭐라? 이쯤 되니까 아무리 가족이 산다고 한듯 진루차오에 대한 의심이 짙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건 발생 4일 만에 중국 공안은 테러의 유력한 용의자로 진루차오를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는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공안이 A급 수배 명령을 내렸고 동시에 현상금 5만 위안을 걸게 됩니다. 5만 위안, 이 금액은 현재 단위로는 한 1,000만 원 정도인데 그 당시에 중국 대학 교수 연봉과도 맞먹는 금액이었다고 해요. 이후 빠르게 진루차오의 얼굴은 중국 전역의 뉴스와 신문 매스컴을 통해서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전 국민이 그의 얼굴을 인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금방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도주를 오래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예상보다 쉽게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수백 11일 만에 진루차오의 현상금이 10만 위안까지 2배로 오르게 돼요. 그러던 중이었습니다. 한 트럭 기사가 공안에 신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테러 발생 하루 전날인 3월 15일 오후에 이 진루차오와 닮은 한 남성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고백했던 겁니다. 남자가 이때 닭사료라고 적혀있는 커다란 자루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이걸 그 사건이 발생한 건물 아파트까지 운반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운전기사는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어서 나 못한다고 부탁을 거절했다는데요. 여기에 더해 그 운전기사는 또 다른 결정적인 제보 하나를 하는데 워낙 닭사료 이 봉투가 많다 보니 아니 이 많은 사료를 다 어디서 났냐? 라고 물었는데 남성이 대충 대답을 하기를 저기 바이샤 마을에서 가져왔어요 라고 답했다는 점이었죠. 바이샤 마을. 이 제보에 공안은 무언가를 감지하고 즉각 마을로 향하게 돼요. 뒤져보다가 거기서 눈에 띈 건 허름한 한 화약 공장이었죠. 이 조용한 공장에 공안이 딱 들이닥쳤는데 그러자마자 일하던 노동자들이 막 기겁한 듯 황급히 도망치는 겁니다. 수상해요. 그래서 공안은 즉각 그 공장 사장과 아내를 체포하게 되는데 이들은 바로 왕위순과 하오펑친 부부였습니다. 길고 긴 신문이 이어진 끝에 이들 부부는 자신들이 진루차오에게 다이너마이트를 판매한 사실을 자백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왕위순과 부부가 운영하던 화약 공장이 불법으로 다이너마이트를 제조하던 곳이었던 겁니다. 지난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3차례에 걸쳐 진루차오에게 판매했는데 그 양이 무려 575kg이에요. 공장 화학류 샘플 걷어가지고 검사해봤죠. 그랬더니 이 현장에서 나온 것과 일치했고요. 이로써 왕위순 부부 또한 극형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마약류뿐만 아니라 불법 무기와 폭탄 관리도 아주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점점 추적을 이어가던 중 또 다른 제보가 들어옵니다. 광시장족 자치구에 살던 한 남성이었는데 진루차오와 상당히 닮은 남자를 봤다는 제보였어요. 해당 남자가 자기가 눈이 딱 마주쳤는데 급하게 숲속으로 도주했다는 겁니다. 더 수상하죠. 그리고 또 비슷한 시기에 인근에 있는 한 가게에 진루차오하고 비슷하게 생긴 남자가 음료를 사기 위해 들렸다라는 부분까지 확인돼요. 그래서 공안이 달려가서 그 음료병에 남겨진 지문을 채취했고 그게 진루차오의 것임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후 근처 도로 모두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일대 숲까지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됐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한눈에도 수상한 한 남성이 포착됩니다. 아주 깨재재하고 더러워진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공안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어요. 다행히 그 도주는 오래가지 못했죠. 그가 검거되는데 바로 온 국민이 그토록 찾던 스자장 폭탄 테러범 진루차오였습니다. 유례없는 끔찍한 대형 참사의 범인. 중국 사람들은 진루차오가 분명 어떤 큰 범죄 조직의 수장이거나 혹은 폭탄 전문가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잡고 보니 폭발물? 화약?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완전 전무한 그냥 평범한 일반인이었어요. 아니 그렇다면 다음으로 할 질문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광기에 잡힌 테러를 저질렀다는 걸까요? 자, 우선 그 이유를 알기 전에 진루차오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그는 1960년 12월 중국 장쑤성에서 이남 일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중이염을 앓게 됐는데 이때 잘못된 약을 써서 청력장애를 얻게 됐다고 해요. 이때부터 인생이 서서히 어긋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학창시절 내내 귀머거리라는 놀림 그리고 학교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점점 자존감이 낮아졌고 또 열등감이 높은 성격으로 변했어요. 그는 밖에서 이렇게 토해내지 못하는 울분과 분노를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폭력으로 풀어내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점점 가족들과도 멀어지고 말았죠.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그는 16살 때부터 방적 공장의 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청각장애라는 이유로 부당한 취급에 따돌림을 당하기 일쑤였죠. 그러다 1984년 친누나의 소개로 샤오위라는 여성을 만나 결혼에 성공합니다. 이후에 아내와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면서 좀 안정적인 생활을 사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게 또 얼마 가지 못했죠. 진루차오는 결혼 생활 내내 상습적으로 바람을 피웠던 겁니다. 그리고 아내를 폭행하기도 했고요. 아들이 태어났지만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그러다 1988년 이번엔 강간 혐의로 감옥까지 들어가면서 아내에게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인 1994년에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요. 아니 근데 여기서 이유 없이 이 불똥이 엄한 대로 뛰게 되죠. 비뚤어진 분노를 품고 있던 진루차오가 어머니가 사망한 게 전처 샤오이 때문이라고 믿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전개예요.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감옥에서 출소한 이후 그는 복수를 다졌습니다. 여기에 또 집에 가보니 아버지마저 새로운 여자와 재혼을 했다는 걸 알고는 이 분노가 더욱 크게 치닫게 되죠. 그러던 2000년 여름 진루차오는 새로운 여성 웨이즈와를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합니다. 와, 이 와중에 또 연애를 해요. 근데 천처에게도 그랬듯 웨이즈와에게도 폭력을 휘둘렀어요. 결국 무서워하던 그녀가 고향으로 도망쳤죠? 그랬더니 직접 고향집을 찾아가서 그야말로 깽판을 치기 시작해요. 급기야 부엌칼을 들더니 그녀를 위협했고 결국 죽이고야 마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진루차오에게 모든 걸 포기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 무시하던 인간들 싹 다 죽여버릴래. 이런 무시무시한 생각을 품게 된 거죠. 2001년 3월입니다. 진루차오는 화약 공장을 운영하던 왕위순 부부에게 다이너마이트를 사기 시작했어요. 약 하나로 16만 원어치를 샀는데 그게 무려 575kg 어치의 다이너마이트였죠. 그리고 3월 15일 닭 사료라고 적힌 14개의 자루를 준비해서 각각의 다이너마이트를 나눠 담았고요. 저녁 8시 진루차오는 삼륜 자동차와 또 택시를 이용해서 그 폭탄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와 새어머니, 누나, 전처의 친아들, 그리고 전처의 장인, 장모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하나씩 진입합니다. 그는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전처인 샤오위와 아들이 살고 있는 건물에 폭약 2포대를 설치했고요. 이어서 친누나가 살고 있는 건물에 폭약 1포대,
또 전처 그 장인 장모가 사는 곳에 폭약 4포대 반, 그리고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사는 집에는 반포대, 마지막으로 자기 집이 있는 건물에는 6포대를 배치합니다. 그는 도대체 이때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요? 곧이어 한 명씩 가족이 죽는다는 거에 뭔가 희열을 느꼈던 걸까요? 그리고 새벽 4시부터 폭발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성의 이 일그러진 증오심으로 인해 건물이 하나씩 무너져 갔고요. 또 폭발 화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타들어갔고요. 그곳에 있던 무려 108명의 죄 없는 사람들이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죠. 여러분, 워낙 중국이 땅덩이도 넓고 엽기적인 사건이 많다 하지만 이렇게 최단 시간에 최대 규모의 대량 살상이 일어난 건 정말 이례적이었습니다. 이후 검거된 진누차오는 모두의 예상대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2001년 4월 그에게 폭탄을 판매했던 왕위순 부부와 함께 마지막으로 총살형으로 처형되고 말죠. 그렇게 여러분, 진루차오가 사망했는데 여전히 중국에서는 해소되지 않는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폭탄에 대한 지식이 없는 그런 일반 사람이 500kg가 넘는 폭탄을 혼자 설치하고 혼자 옮기고 또 폭발까지 실행할 수 있었냐는 점이에요. 당시에 공안도 이 부분에 대해 의심을 품었다고 해요. 그래서 너 진짜 이거 혼자 한 거 맞느냐? 라고 수백 번 물었지만 진누차오는 죽기 전까지 모든 건 나 혼자 저지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음모론도 등장했어요. 진누차오가 사실 이용당한 것일 뿐 진범이 따로 있다는 음모론인데요. 그러고 보니 당시 테러가 발생한 시기는 스저장시의 방적 공장이 굉장한 침체기를 맞던 때입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이 일어났고 많은 근로자들이 대량으로 해고되던 때예요. 여기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대량 살상, 테러를 계획했다는 음모. 근데 이것도요, 정작 테러를 당한 사람들이 그 근로자들이에요. 그래서 큰 설득력을 얻지는 못했죠. 이뿐만 아니라 지역 갱단이 저지른 테러 사건이다. 혹은 라이벌 갱단끼리의 영역 다툼 중에 벌어진 일이다. 이런 숱한 뒷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단 한 사람의 열등감으로 발생했다라고 하기엔 너무 규모가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음모가 끊이지 않았던 거죠. 범인 진누차오는 이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중국인들 사이에서 범행 동기가 정말 그거였어? 그리고 정말 혼자 저지른 사건 맞아? 라는 미스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와 함께 수많은 무고한 사람을 잃게 된 중국의 아픈 역사로 기억되고 있죠.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